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면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시간 배우는 통일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1회 때 일부를 보신 그 석리모님께서 글로 배운 북한이라는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하고 또 오늘 출연진 분들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눌 내용은요, 북한학과 뭐 학부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학,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북한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궁금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학과가 있는데 그 커리큘럼에 대한 그 보완 또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자유롭게 나누고 또 뭐 다양한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저희가 토론도 할 그런 토론도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2회 때, 3회 때도 저희가 그 이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캐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다가 이제를 몇 번을 했는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누가 몇 번 했다. 저도 많이 하고요. 아마 지난번에는 배진님께서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제일 걱정되는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라는 그 치염, 그 뭐죠? 치움거라고 뭐라 하죠? 그걸 이제 뭐 약간 취임새라 그러나까요? 단어를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저희가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먼저 그 북한학과 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나정원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북한학과 학부과정 때부터 네네. 계속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일단 뭐 북한학이라고 하면 지역학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학문적 구분으로 했을 때 그래서 북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의 정치라던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북한을 하면은 또 이념이나 사상을 또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이념이나 사상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두루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학부랑 그 지금 대학원도 같이 북한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부 때는 좀 루즈하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고 초청 강연도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필드에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원도 아까 학부 때 갔다 오신 거죠, 그러면? 제가 2009년에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하나원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남북 회담 장소라던가 아니면 접경 지역 같은 곳, 그런 곳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 그래서 좀 현장에 비교적 좀 많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록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또 학술적으로 또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상당히 좀 감성적인 부분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일종의 어떤 방향성을 동기부여 같은 것을 제시해주고 좀 그랬던 것들이 상당히 좀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지님은 어떠셨어요? 배지님도 학부 때 북한학 하지 않았나요? 네, 북한학이랑 이제 다른 거를 법학을 복수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한 사회과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좀 브로드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기초 전공이죠. 그런 식으로 받아가고 그 이후에는 모든 과목들이 다 그냥 선택해서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짜져 있지는 않고요. 뭐 1, 2학년 때는 보통 사회과학 기초에서 그쪽 듣고 3, 4학년 때는 좀 더 이제 얘기하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과목을 개인이 그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원을 다니시니까 대학원은 어때요? 좀?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표가 나오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니까 좀 본인이 만약에 이쪽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쓰고 싶으면 그쪽 부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혜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학부를 북한학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저도 지역학을 전공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 때는 좀 진짜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의 뭐 사회, 북한의 경제, 북한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베이스로 해서 대학원에 갔을 때는 아 그러면 북한의 정치가 이렇네 이런 현상에는 이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분석적인 면을 조금 분석의 틀도 배우고 이제 분석적인 면을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학부 때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얘들아 뭐 북한은 이래, 북한은 뭐 이념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대부분인 반면 이제 제가 대학원에 와서 느낀 거는 조금 더 활발하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희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금. 그럼 학부에서는 뭐 좀 넓고 좀 감성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면은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배우고 그러면은 대학원에서는 좀 분석적이고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넓은 부분도 배워요. 예를 들면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면 옛날에는 그냥 이제 북한은 뭐 사회주의 체제다 이런 식으로 학부에서 배웠다면 대학원에서는 이제 뭐 사회주의 체제나 뭐 독재 체제나 이런 토탈리테리아니즘 같은 전체주의 이론 같은 거를 쫙 배우고 거기에서 북한은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저는 그때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 정치체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설명하는 게 뭐 스트롱 소사이어티랑 스트롱 뭐 스테이트 뭐 윅 소사이어티랑 뭐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눈 거예요. 강한 사회랑 강한 국가, 뭐 강한 사회, 약한 뭐 정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정리가 좀 안 됐죠. 네. 괜찮아요. 해주세요. 국가와 사회가 있고 이거를 그쵸. 이쪽은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네 개로 정의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막 국가들을 배워봤어요. 그리고서 지금 북한은 그럼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네 개에서는 딱히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쪽 부분에도 속하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전에는 좀 스트롱 스테이트겠죠. 근데 약한 소사이어티였겠죠. 식량난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량난 이후로는 이제 국가가 배급 체계 같은 게 안 되니까 국가적인 이제 정당성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뒤에서 조금 뭘 하는 거죠. 윅 소사이어티였지만 그래도 점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뭐 로비든지 뭐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뒤에서 뭐 반항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아직도 뭐 스테이트를 보자면 뭐 스트롱 소사이어티죠. 아니요, 스트롱 스테이트죠. 뭐 지금도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큼 스트롱 스테이트는 아니다. 그래서 뭐 식량난 이후에 뭐 어떻게 변화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어떤 게 있었어요? 북한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은 정말 재밌다 이런. 저는 이제 처음 들어와서 듣는 건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과목 중에 좀 인상 깊은 거는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통일 시나리오. 배우고 이제 저희가 그걸 좀 이제 작성하고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학을 배웠는데 이제 북한학이 지역학으로 분류되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특성, 이제 남북한의 특성상 통일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지역학은 뭐 중국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 정치, 사회, 경제를 배우는데 북한학은 통일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아직 아니지만 통일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약간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했을 때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새롭네요. 어떠한 형식의 또 통일이 또 좋은 건가 그런 것들도 의견이 워낙 분분하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정원님 뭐 어떤 과목이 제일 지금 박사 논문 지금 다 쓰셨고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통과가 돼야 됩니다. 쓰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 뭐 이제 심사를 거의 이제- 쓴 거죠. 네. 수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면 박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박사님 곧 되시겠네요. 한턱 쏘세요. 나중에 박사님 되시면. 행운을 빕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관심 있었어요? 예. 사실 대학원 과목은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력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재밌었는데? 뭐냐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북한학을 배워오면서 대학원에 들어오니까 분석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되게 몇 년을 공부하셨죠, 북한학을? 2004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뭐 연수로만 해도 지금 13년. 13년을 북한만 13년. 공부하셨네요. 북한학을 왜 계속 이렇게 예, 그런데 슬럼프.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니까 배우는 것보다도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문 쓰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가장 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재밌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흰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너무 생겼나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역사가 재밌더라고요. 역사. 북한 역사.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역사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 조선노동당사가 있었거든요. 북한은 이제 당국가 체제니까 그쵸. 네. 조선노동당사 과목을 이제 아. 배우니까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예, 또? 맞아요. 예. 특히 이제 김일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8월 종파 사건이라는 네. 사건도 많죠. 예. 특히 이제 그 이전에 박헌영하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권력 다투고 다툼. 네. 그러는데 둘이 이 군용기를 타고서 스탈린한테 면접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군용기를 타고 면접을 그래요? 보러 가는데 누가 여기 북한을 지배할지에 대해.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스탈린이 면접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둘이 이제 같이 가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면은 김일성은 둘 다 이제 장점이 있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소련의 군인들하고 붉은 혁명 그쵸. 군하고 같이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 붉은 거고. 근데 박헌영은 이론가인데 그냥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면접을 딱 봤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도 경험을 했고 현실에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헌영은 괜히 세계 혁명을 주장하면서 트로츠키주의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들만. 그러니까 스탈린이 봤을 때 박헌영은 좀 아닌 것 같다. 김일성이 낙점을 찍은 거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재밌네요. 낙점이 됐었던 거고 이후에도 뭐 김정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열한 이제 권력 다툼이 다툼을 있었죠. 했었던 거. 그래서 자기가 그 권력 후계자일 때도 성혜림하고의 내연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김성애가 계모잖아요. 근데 그 계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일 괴롭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악랄하게 통치를 하게 됐다고. 여성에 대한 편력도 생긴 게 사실은 김성애 때문이다. 그런 주장. 그런 얘기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재밌네요. 새롭네요. 배지님 어떤 과목이셨어요? 저는 뭐 대부분의 과목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과목이 남북한 현안 문제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해서 막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햇볕 정책에서 전 생각했을 때 뭐 지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금액을 그냥 줬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햇볕 정책이 이제 북한을 도와서 개방 개혁으로 가자는 남한의 의도가 있었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냥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저희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개성공단 생기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뭐 화폐 개혁은 말고 뭐죠? 뭐 시장화가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종합시장제 같은 게 되고 뭐 7일 경제 조치 같은 그렇죠. 게 생기면서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물이 유입되고 의식도 변화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제 북한의 자본주의를 홍보하는 그런 걸어다니는 홍보 간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거기는 초코파이 같은 거 받은 그렇죠. 것도 그게 퍼지면서 나만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계속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사회가 많이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좀 이제 나중에 박봉주 총리가 경제개혁을 담당했던 박봉주 총리가 그렇죠. 해임되고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인 체제로 가고 화폐개혁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화폐 가치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알게 되면서 사실은 햇볕 정책이 많이 북한 사회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통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약간 문을 좀 닫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고 현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아예 우리가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도 그걸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혜연님은요? 어떤 과목? 아까 말했었죠? 네. 제가 잊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햇볕 정책 이야기 정말 잘하셨는데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아직도 있어요. 네. 저희는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아니면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변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햇볕 정책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햇볕 정책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나중에 햇볕 정책은 좀 나중 차에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은 막 선생님들이 막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잖아요. 근데 시험 방식이 뭐 논술인가요? 아니면 어떨까? 제가 학부 때 기억나는 거는 저도 북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중간고사가 북한 지도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빈칸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지명을 이렇게 다 적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100점 맞았고요. 자랑이 아니고 어려워요. 저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 100점 맞았고 나머지 한국 친구들은 다 40점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북한을 이해하려면은 지명부터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만약 핵실험이 딱 있었다고 하면 네. 어딘지 딱 이제 그걸 알아야지 어떤 돈지 딱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그래서 뭐 시험,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 저도 최근에 저번 학기에 북한 지리 관광 정책론 이런 부분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 과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뭐 1차, 2차 발표를 해서 북한의 그 지역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이제 그 지명 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쓰는 건 아니고 몇 개 빈칸 있어요. 한 20개 정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도는 당연히 예. 그 시는 당연히 다 써야 되고요. 예. 그 군이 한 20개 정도 빈칸 있어요. 예, 맞아요. 저도 다 외웠습니다. 아, 진짜? 근데 또 까먹지 않아요? 까먹긴 하는데 너무 좋은 게 대충 뭐 어디서 핵실험했다 이러면 대충 이제 아는 이제는 거예요. 어디 위치인지. 막 세포에 무슨 뭐 축산 기지가 생겼다. 예. 그럼 세포가 어딘지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서 뭐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서술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아요. 네. 다 그렇게 아니면 페이퍼를 낸다든가. 네, 거의 페이퍼를. 그쵸. 거의 페이퍼를. 예, 대학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페이퍼로 대체를 다 하고요. 예, 중간 기말 사실은 없습니다. 페이퍼 몇 장 정도 쓰나요, 저는? 보통 뭐 자르긴 한데 한 15에서 20페이지 정도. 15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은. 그래서 발표로 뭐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고사를 보기도 하고 시험을 2번 다 보기도 하고 뭐 페이퍼를 기말에 내고 중간에 발표하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주는 주제인가요? 주지 않고요. 과목과 관련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내는 주제를.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거는 또 교수님마다 성향이 또 달라서 네, 주제를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아예 주신 교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석살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제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이 궁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이건데요 하니까 저보고 자기가 여기에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페이퍼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정해주시는 경우는 꼭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주제를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렇구나. 과목들에 있어서는.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항상 허용됐던 것 같아요. 네, 대학원이라는 게 조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북한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점은 정말 궁금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쉬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배진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제 북한 책 같은 걸 보면요. 거의 막 3분의 1 이상이 리더에 대한 얘기잖아요. 김정일,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김정숙, 뭐 백두산 장군 막 이러면서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북한 주민이 아직도 지금 김정은 시대잖아요. 아직도 리더에 대해서 그렇게 숭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선전선동 내용인데 그럼 주민들이 정말로 그거에 선전선동이 되는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기점이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일성에 대한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신뢰라든지 충성심은 저는 거짓말 안 하고 100%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1994년 7월 8일 날에 김일성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조선중앙방송이 방송을 했어요. 낮 12시에. 그때 12시에 방송을 딱 하고 나서 평양 시내 전체가 다 울음바다였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우는 거죠. 진심으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 김일성을 이렇게 불러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또는 할아버지 대원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는데 갑자기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었고 충격을 받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북한에 이제 만수대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되게 넓고 되게 커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땅이 흔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줄 서가지고 꽃을 하나 놓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꽃을 놓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꼬집은 거예요. 안 우니까. 근데 안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꼬집으셨지? 왜냐면은 울으라는 거죠, 어머니는. 그래서 보니 다 우는데 저 혼자만 지금 안 울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사람들 구경하고 있으니 그때가 제가 7살 때였어요. 94년도였으니까 제가 87년생이니까 7살이었거든요. 눈물이 안 나는 걸 가지고 보니까 울어야 할 분위기인 거야. 눈치는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눈에다 막 이렇게 비비고 그리고 막 우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중에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어요. 김일성까지는. 왜냐면 김일성 때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김일성은 인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정일 때 들어서서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그리고 장마당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국가 배급이 스탑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일이가 12년도인가 11년도에 죽었잖아요. 겨울에 12월 달. 11년. 네, 그렇죠. 11년 뭐 12월 17일인가 18일인가 막 그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죠, 북한에. 또 전화가 마침내 왔길래 물어봤어요. 야, 김정일 죽었는데 어때 지금 상황이 하니까 앉아서 술 먹는데요. 슬퍼서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냥 관심이 약간.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